네, 2부에서는 14일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요. 올 초반에 전문가로 추정되는 어떤 청취자님께서 팟빵 게시판에 긴 장문의 글을 여러 개 올리셨죠. 그리고 확률을 언급하시면서 2019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고 저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글들도 올리셨습니다. 비난이라기보다 이제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리셨는데, 통계도 중요하고요. 확률도 중요하고요. 논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증시는 논리와 확률과 통계가 접목되지 않는 시장이고요. 저도 한논리 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심하게 논리 타령을 하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입니다. 둘이 통화를 하면 제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뭔가 서운한 점을 이렇게 찡찡거리면 남자친구는 야,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라고 쉴드를 쳐버려요. 그럼 제가 그 또 쉴드를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 남녀 사이에 논리가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또 따지면 남자친구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하죠. 남녀 사이에 논리는 의미가 없지만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논리를 따져야겠어. 이런 식으로 또 둘이 티격태격 싸우거든요. 근데 저도 한 논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제 후배들을 보면서 제 후배들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미쓰리는 언제 논리를 그렇게 따지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 후배들이 저한테 기어 오르려고 하는 거를 느끼면 논리로 쥐잡듯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어 오르는 게 대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지시했는데 그리고 그 지시가 그 후배를 위해서 한 지시인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시한 거를 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제가 내 말을 듣지 않네, 나를 무시하네, 나를 기어 오르려고 하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순간 제가 이제 논리 타령하면서 후배를 조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본인이 갖고 있는 잣대로 세상을 보잖아요. 가끔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막 논리 타령을 하면 아이씨 이 남자가 진짜 되게 나한테 안 눌리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좀 귀엽게 넘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냥 보면 제가 좀 여유롭거나 제가 충분히 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굳이 논리를 따지지 않고도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렇게 하는데 뭔가 상대방이 나를 이기려고 한다든가 나한테 기어 오른다고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감지하면 논리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논리와 통계와 확률이 시장에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조각을 내가지고 확률적으로 통계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멘탈을 잡아야 되고요.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골디락스 타령하더니 연병하네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동안 경기 확장, 경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골디락스가 이어진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아래 공포니 경기 침체니 난리들이 났습니다, 아주. 자, 이탈리아를 보면은요. 6월달 기준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2조 3,862억 유로라고 합니다. 약 3,241조 원의 공공부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GDP 대비 137%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GDP 대비 60% 정도의 채무만 좀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죠. 자, 5월 대비 215억 유로, 약 29조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이 무서운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몸집을 부풀립니다. 자,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3위 경제 대국인데 지금 이 모양인 꼴이고요. 구구정당 동맹의 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급격한 감세와 확장적 재정 정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탈리아는 앞으로 재정 적자를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유럽연합이 이탈리아한테 뭐 벌금을 때린다는데 이거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탈리아는 이대로 그냥 계속 지네 곤조대로 갈 겁니다. 고집대로 갈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겁니다. 유럽연합에서 제재하겠죠. 그럼 영국은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탈리아. 그래? 그럼 우리도 유럽연합 탈퇴하지 뭐.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탈리아한테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앞두고 혹시라도 이탈리아까지 이러면 안 되니까 유럽연합이 붕괴될까봐, 해체될까봐 몸살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7월달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5.9%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독일은 또 어떨까요?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대비 마이너스 0.1%가 됐습니다. 지난 1분기의 GDP는 0.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뭐 3%, 2% 뭐 이거는 이제는 거의 꿈의 숫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번 미국의 2분기 GDP가 2.1% 나오지 않았습니까? 1분기는 3.1%가 나왔고 2분기 속보치는 2.1%가 나왔는데 저는요. 이게 잠정치, 확정치로 넘어가면서 2.1% 안 될 것 같아요. 자, 독일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가 유럽연합과 중국 등에서 이 배출가스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규제 때문에 부진했다. 거기에다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잔존하다 보니까 영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된 것이다. 자, 독일은요. GDP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 보면 제가 유럽의 가장인 독일이 흔들린다라고 말씀드리죠. 6월에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고요. 6월달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5% 감소했는데 전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했고 이 5%의 감소는요. 10년 만에 최대 감소기라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요. 독일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NG에서는 경제가 수축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니죠. 수축해야 될 상황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축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자꾸 진행형을 미래형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경제는 이렇게 이탈리아, 중국, 독일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렇게 엉망인데 진짜 연병들을 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리스 총리가 10월 31일까지 무조건 브렉시트 한다. 노딜 브렉시트? 라도 한다. 무조건 한다. 11월 1일 날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경제도 안 좋죠. 제가 앞서서 영국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던 펀드 자금이 3분의 1 도망갔다. 영국에서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뭐 식당 20몇 개가 파산했다. 영국 런던의 부동산 시장이 뭐 침체됐다. 영국 국민들이 지금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막 물건을 사재기한다. 이런 얘기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ING예요.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영국의 전 재무장관이 노딜 브렉시트는 2016년 국민투표를 배반하는 것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2016년 6월 23일 날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국민 투표를 했을 때 52대 48이었나요? 예. 그러한 차이로 브렉시트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국의 전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영국 국민들의 52%가 브렉시트를 찬성한 이유가 유럽연합과 잘 합의를 해서 유럽연합을 떠나자고 했던 거지 노딜 브렉시트를 위해서 52% 지지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일자리가 망가지고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무엇보다 영국 연합 왕국의 해체가 가능하다고 제시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앞서서 노동당과 야당이 정부 불신임권을 발의해서 총리를 사임시킬 수 있는데 이게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서 보리스 총리가 버티면 된다. 버티고 노딜 브렉시트하고 조기 총선한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로 보리스 총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영국 여왕은 그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 카드를 썼을 때, 그 권리를 썼을 때 아니 왕실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저 뭐 하는 거야?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쉽게 쓸 수는 없는 카드죠. 그러나 지금 이날 영국의 전 재무장관이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 연합 왕국이 해체될 수 있다라는 지금 협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보리스 총리 저 새끼가 저거 노딜 브렉시트 강행하면 우리 왕실 박살나는 거야? 야, 저 새끼 끌어내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전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2세 여왕의 마음을 좀 잡기 위해서 총리 좀 끌어내려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럽연합 탈퇴협정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나머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단결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당연하죠. 예, 짜증납니다. 예, 짜증나면 사람들이 좋게 안 봐요. 유럽연합 쪽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영국과 분명히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합의안을 가지고 영국 내에서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인데 다시 영국이 자기네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그 합의안을 가지고 와서 재협상 하자고 하면 27개국 회원국들이 영국이란 나라한테 휘둘리니까 짜증나죠. 진짜 저 영국 저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면요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고 격해질 수밖에 없으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영국이 유럽연합한테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유럽연합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일도 딴지 걸고 따지고 열받고 화내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영국의 전 재무장관은요. 다음 달 이제 9월에 하원이 다시 열리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지금 뭐 노동당과 보수당의 일부 뭐 위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반란 동맹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그 일원으로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리스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를 좀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오면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28.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19. 그래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앞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2007년 이후에 지금 처음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1978년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현상이 모두 5번 보였는데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즉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되면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다만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침체가 오는 것은 역전된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22개월 후 정도에 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독일 경제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ING에서 경제가 수축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역전 현상은 일어났지만 침체가 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 22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즉, 경기 침체는 미래형이다. 미래 나타날 일이다. 그런데 미쓰리는 아니죠. 노.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문제를 보면은요.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뉴퍼랜드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12일 하루에 5,500만 달러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곳은요. 18억 달러에 달하는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르헨티나라는 신흥국에다가 베팅을 한 기업들, 그러니까 베팅을 한 투자회사들인 거죠. 신흥국 비중을 늘린 투자회사들이 이번에 아르헨티나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떤 테마주에서 1등주보다는 2등주가 먼저 무너지고 코스피와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무너지고 다우지수와 코스피에서는 코스피가 먼저 무너지고 신흥국과 선진국에서는 신흥국이 먼저 무너진다고 했죠. 이게 돈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았을 때 투자회사들이 좀 어디 새로운 먹거리가 없나?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선진국보다는 이미 선진국인 미국도 꺾이고 있는데 신흥국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요. 저는 아르헨티나는 지금 세 발의 피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랬죠.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나가버리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미 중국에서는요.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금융위기를 지금은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을 정도로 막아주고 있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아까 제가 그 가상화폐에 투자한 아들이 돈이 빵꾸가 나니까 엄마가 또 빵꾸를 내서 그 아들을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딘가 그 빵꾸가 나게 돼 있고요. 그 빵꾸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빵꾸 구멍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미 중국은 금융위기가 터졌다. 근데 국가적으로 일단 입막음을 하고 있고 잘 안 해서 어떻게 한번 굴려먹곤 있지만 다른 문제가 다른 어디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빵꾸가 난다면 어느 순간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수년 위로 올라오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 그럴 겁니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미국 또 위험하죠. 예, 제가 아까 그랬죠. 유동성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의 그 유동성이 오로지 그냥 빚 같은 거 없이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과 그리고 나쁜 기억력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이 지난번과는 달라요. 이러한 그 사탕발림 때문에 늘 금융위기는 터진다. 자,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 미국 뉴욕 연방은행 통계 자료를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은요, 2분기 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분기 말 대비 1,620억 달러 증가해서 현재 9조 4,0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 3분기에 9조 2,940억 달러를 기록했던 거를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벌어질 때 대출 금액보다 이번에 2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더 커진 거죠. 제가 그랬죠? 지금 유동성은
2008년도 유동성에 거짓말 조금 더 뻥 보태서 10배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08년도 잔액보다 늘었어. 헉,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늘었다고 문제되진 않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캐퍼가 커졌기 때문에. 자, 그때 2008년도 3분기에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9조 2,940억 달러였는데 당시에는 비유량 모기지론 채권의 부도로 금융위기가 터졌다. 자, 그러나 지금은 2008년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더 커졌지만 월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될 확률은 없다. 왜냐하면 11년 전에 한번 된통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출을 할 때 까다롭게 대출을 해줬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분위기가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 시대니까 저금리로 인해서 뭐 이자를 내는데 부담을 주고 뭐 그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또 하나, 그동안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또다시 그런 쪽팔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행들이 과연 어떤 위기에 얼만큼 잘 버틸 수 있느냐, 그거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금융위기보다 더 악독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은행들이 통과됐대요. 그래서 경험이 무서운 거죠. 미국이 2008년도에 그렇게 된통 당했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주택담보 대출 금액보다 지금이 훨씬 더 늘어났지만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위험은 없어 라고 안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중국의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금융위기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허접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간은 어떤 일을 당해서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국책 모기지 회사 페니맥, 그다음에 프레디맥에서는요. 180일 이상 연체 비율이 1분기 말 기준으로 2.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1년 전은 1.89%였는데 1년 전보다는 180일 이상 연체 비율이 조금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2007년도에 180일 이상 연체 비율은 무려 13.8%씩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은행들한테 스트레스 테스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연체율을 낮게 유지한 거죠. 자, 이렇게 낮게 유지했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가계 대출 부채 규모는 2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해서 13조 8,600억 달러가 됐다고 하고요. 20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규모는요. 2008년도 정점을 찍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13년 2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죠. 그죠? 금융위기 겪었으니까 은행들도 죽어나가죠. 은행들이 죽어나가면서 파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악착같이 어떻게 빚청산하고 은행들은 빚 못 받는 사람들한테 가압류라도 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뜯어내고 어떤 그러한 정리하는 과정이 한 4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2018년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정점을 찍었지만 2013년 2분기까지 한 15% 감소됐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쓰겠다라고 연준이 발표를 해서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놓으니까 경기 부양에 따른 금리 인하 기조 영향으로 2013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했었는데 그 이후에 천천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연 5%에 달했던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는 3.6%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주장하는 건 그거죠. 주택담보대출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졌지만 금융위기 일어날
이유 없어. 왜냐하면 금리가 저금리고 그다음에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겪어내서 연체율 관리 잘하고 있고 우리가 2008년도 그때 미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또 어떤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은 이렇게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뭐 저금리고 이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젠장 미국만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터진다니까요. 친구한테서 사기를 당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떼어먹고 사기를 당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친구한테는 돈을 빌려주진 않지만 그 다음에는 꽃뱀한테 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떼인다니까요. 지금 전문가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위기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로 미국이 이렇게 탄탄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2008년도 주택담보대출 금액보다 지금이 주택담보대출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뿐만 얘기겠습니까? 이 돈의 지금 이 유동성의 캐퍼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니까요. 이 문제가 언제 어디선가. 그리고 그들은 그 유동성이 계속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경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경기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골디락스다. 계속 투자해라. 계속 갈 거다. 2300 간다. 2500 간다. 3000 간다. 이런 타령하고 앉아 있었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저기서 보세요. 지난번에 영국의 스타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자금 3분의 1 토막 났다 그랬죠? 지금 아르헨티나에 그 투자한 월가의 그런 그 투자 기업들 또 박살났다 그랬죠? 이게 지금 어디선가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전문가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다. 왜요? 미국이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라는 거에 여러분들께서 홀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죠?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여서 자기들 안에서 지금 이렇게 쿵당쿵당 막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문제가 현실화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금융위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증시가 하락하면 그때 가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증권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을 겪든 아니면 제 인생에서 그런 거를 겪어봤던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전조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조현상이 없는 위기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뉴욕 증시가 1%대 급등했고 뉴스를 봤더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흘러나왔고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증시가 올라가니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은 즐기시되 영어는 팔지 마시라고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팔리시면은 큰일 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돈다방 미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방송은 아니지만 돈을 까먹게 하는 방송은 아니다. 저는 이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돈을 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까먹게 하면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저는 그런 고통을 수없이 많이 당해봤고요. 자, 오늘 그나마 대한민국 8월 15일 광복절이 주식시장 정말 개폭락장을 여기서 얘기하는 개폭락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1900포인트 그냥 다이렉트로 깼을 겁니다. 그거를 막아준 정말 아주 멋진 광복절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아마 지금 트럼프도 떨고 있을 거고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떨고 있을 텐데 이제 지난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경제가 안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했지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상황은 누구 때문입니까?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잘난 척하고 나대고 중국 압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압박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한테 기죽지 않습니다.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이아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부동산 재벌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 거기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운을 다 쓴 거라고. 자, 오늘 광복절, 앞으로 증시, 어려운 증시가 예상되오니, 정신무장 잘 하시고, 갖고 있는 현금 잘 관리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시도하되, 그 기회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잡으셔야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16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